오늘은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원천강 본풀이, 그 다음에 이름도 참 문전 본풀이, 삼공 본풀이네요. 재미있는 이야기 세 편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서 전체 답사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기준으로 짜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 신화를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동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제가 연구를 하면은 내일 읽을 책에도 허남춘 선생님이 등장하시는데 내일 읽을 책에는 우리 허남민 선생님도 등장하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허남춘 선생님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신화를 해석을 해내고 싶다, 이런 이제 제가 욕망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남준 선생님 이 좋은 책, 훌륭한 책과 함께 우리가 지금 5편의 기본 신화를 알게 된 겁니다. 5편의 기본 신화. 스케일이 아주 크게 들어가는, 할머신이 신화. 그 다음에 송당에 있는 제주 신들의 신의 신화. 그래서 그게 수렵과 농경의 전환기를 다룬 신화. 동아인류학적 관점에서 뭐를 관점을 가미해야 되고 이 특색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인류학이니까 인류의 생산 양식과 인류의 기본적인 뭐 도구관이랄까 그런 관점에서 송당 본풀이를 먼저 분석을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해양인류학 시간에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렵과 농경의 관계를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제작이 되니까 선생님들 안 바쁘실 때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 내일 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개의 신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허남준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5편의 신화를 읽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할머니 신화가 제주라고 하는 섬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어떤 생산 양식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국가와 같은 어떤 고대적 권력 형태를 갖게 되느냐의 신화가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새 신화도 스케일로 이렇게 따지면은 원천강 본풀이 신화는 스케일로 따지면은 땅에서 솟아나서 하늘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고, 모든 존재들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이치, 온 우주의 자기 운명에 대한 신비로움으로 꽉 채워진 가장 큰 스케일이 이 세 편 중에서도 원천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현쌤의 과제에 있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신화죠. 이 공간의 신화니까 존재들의 신화에서 우주적 존재들 각각에 대한 이야기에서 특정한 공간에 대한 신화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가문장 아기의 개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문명과 공존을 다루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와글와글거리는 우주적 존재들을 원천강 오늘이와 함께 이렇게 푸는 이야기. 두 번째는 공간 이야기. 세 번째는 능종적 운명의 주체, 요 주체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일이 뭐 작아진다고 하긴 그렇지만 포커스는 점점 더 미세해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과제를 그 작품 순서대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오키나와 신화는 네, 그 관련된 관점에서 섬나라 얘기 조금 더 하면서 그 종합을 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읽을 글은 오늘 오늘이와 애니미즘 민민숙 선생님의 글, 그 다음에 박정복 선생님의 글, 향모쌤의 글, 이 세 편이
이 첫 번째 신화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미숙생께서 읽어주실 때 어떤 키워드로 이 서론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서론만 고치면. 미숙쌤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죠. 네. 그 서론만 너무 기뻐하시네요. 저 건치가 이렇게 가시런하게 활짝 하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이 제목도 너무 잘 나왔는데, 애니미즘이 뭔가라고 해서 미숙쌤이 선명하게 포착하신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이 글에 나옵니다. 그 키워드를 살리는 미숙쌤 서론을 쓰시면 됩니다. 글은 그냥 수미일관하게 마무리를 하는 힘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처음만 만들 수 있으면 글로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자, 그 오늘이와 애니미즘 읽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요? anybody 누구라도 어, 내가 쓰고도. 깜짝 음, 놀라셨죠? 내가 네. 이런 걸 쓸 줄 몰랐지? 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 너무 쌤 뭘까? 궁금해요, 키워드. 겨우 궁금하다니 지금 정답을 말씀하셔야지. 조쌤, 남 일이에요 지금? 자, 음, 키워드는 대등하게. 자, 음, 대등이고 제가 만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각자가 놀래야 돼요, 자기한테. 내가 이거를 썼어. 돌았네, 돌았어.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야? 미쳤구만. 이런 기분이고, 뭘 쓸지 모르는 기대로 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읽기에는 대등하다는 게 키워드 같고, 이 글을 지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등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계속해서 각 A4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그냥 대등을 계속 변주하는 거예요. 대등을. A4 두 장이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100장이다 그러면 빌딩을 하면은 되고요.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이게 연재로 가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미숙쌤 대등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요 얘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거가 내 독백을 넘어가지고 타인과 딱 접속을 하게 되는 그 지점이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이 제일 쓰기가 어려워요. 그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이거 일반론에 아무튼 오늘 우리의 서론의 모델은 종훈쌤 글이에요. 종훈쌤 글을 좀 만들어 보면 되고요. 대등하다는 얘기를 내가 할 거다. 자, 그럼 고칠 것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잘 보시면은 자, 오늘이는 딱 이거를 고치면 됩니다. 지금 미숙쌤이 요 문장을 고치시면은 미숙쌤 글이 확 늡니다. 자, 오늘이는 원천강 곰풀이의 주인공이다. 들판에서 솟아났고 학이 키웠다. 자, 대등하다는 건 이런 이미지네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대등하다. 기현쌤 밥 두 그릇, 오선민 밥 두 그릇. 이런 대등함이 아니고 내가 땅에서 나왔다. 내가 학이 키웠다. 이거를 대등하다는 이미지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우리가 그러니까 대등하다는 거에 여러 용법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다. 오늘이란 이름은 동네 사람들이 지어주었고, 자, 이것도 이름 누가 줬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문장을 지금 체육관 됐는데, 글쓰기 체육관 됐는데, 여기 콤마 딱 찍어야 돼, 콤마. 콤마 찍고, 부모가 있다는 원천강으로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야 돼? 도움을 받아 가야지. 아시겠죠? 음, 이 문장을
지금 제가 드리는 대로 고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글을 쓰시다가 최종적으로 고칠 때 있잖아요. 자기 생각은 손은 느리잖아요. 손은 느리거든요. 요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빈 구멍 찾는 것도 한참 걸리죠, 마지막에. 자, 이게 콤마 찍고 뒤에 빠진 문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비문이 돼요, 이게.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보면 어릴 적 읽었던 액트로 말로의 집 없는 띄어쓰기 아이로 정도로 상상되겠지만 천만이다. 그래서 집 없는 연재로 갈 거니까 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미숙쌤. 집 없는 아이를. 그거를 우리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카프카 작품 한 줄로 요약하듯이 집 없는 아이는 이런 작품인데 이거를 이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게 이제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해가지고. 상상되겠지만 천만에다. 그러니까 집 없는 아이 못 읽어봤는데 집 없는 아이 내용은 아마도 혼자 자수성가하는 아이겠네요. 이래야 돼. 지금 이게 뭐냐면은 대등하다는 거는 돕고 힘을 주고받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런 걸로 미술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집 없는 아이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다 해가지고 이게 나폴레옹이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로 글이 나와야 되죠. 지금 이게 내가 읽었던 막연한 작품을 요 문장에 맞춰 끼워 넣을 때 그 문장력이 느는 거예요. 단어도 내가 찾아내야 되고. 느낌 오시죠, 미숙쌤? 자, 네. 이거, 자, 그 다음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자, 모두의 숙제. 아니, 숙제 아니고 숙제 지금 너무 많으니까. 착한 주인공이 고난 끝에 부모를 찾아가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착하다 대신에, 자, 고난 끝에 어떻게 부모를 찾아가는, 여러분 제가 말씀 잘 드리는 겁니까, 지금? 표정이 왜들 지금 안 좋은 거? 지금 단순한 게 포커스가 아니고 세상을 혼자서 막 개척해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주 신화가 을에 그렇듯이 이게 이제 근데 대등과 의존을 엮어가지고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대등을 살리는 요 한 문장을 고치시기를 권함.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 글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허남춘 선생님의 해석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거 좋고 네 번째 문단에 위에서 넷째 줄 장상과 메일이는 혼인을 함으로써 서는 자격입니다. 자격. 선생으로서 오선민으로서 이러면 그 오선민을 도구로 쓰는 게 돼요. 자, 오늘이는 어떤가 이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이거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고 마지막에 애니미즘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거는 느낌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미쌤이 하여튼 요새 유행이에요. 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인문서 유행이 지금.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물음표를 찍으시든지 느낌표를 찍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주 좋고 애니미즘은 핵심은 만물이 동등하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동등하다는 게 뭐냐? 서로 계속 삶에 영향을 미쳐간다. 그러면 원천강 본풀이에서도 요약을 할 때, 그, 길을 몰랐는데, 그 덕분에 알게 되고, 갔더니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지도 보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켜서 가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내 길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을 살려가지고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애니미즘이 대등함 요거는 너무 좋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자 정복쌤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그냥 음, 글로 되려면은 앞부분을 조금 더 그 좋은 쌤이 작업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잘 보면요. 사람들이 우울해서 죽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많이 겪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쌤 글이 되려면 조금 더 일반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그 하나하나보다 아, 그 느낌을 좋은 쌤이 그 가지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그 생각거리가 들어있는데 우울함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자 좋은 쌤 글에 따르면 우울함과 억울함이 같이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있나 봐요. 선생님 글에 따르면은 일단 네. 근데 갑자기 우울함과 억울함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둘이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지금 남은 머리 직사게 싸매가지고 우울함 억울함 공부를 이빨 해왔더니 아닌가 어,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 심리학 책 A부터 Z까지 읽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다 소용없는 거고. 하나의 신문에서 있거나 어떤 사건을 보고 좋은 쌤이 그냥 이게 통찰하신 거예요. 우울함은 억울함과 이렇게 있는 어떤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글을 쓰려면 진짜로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좋은 쌤이 이렇게 잘 포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뭐냐면은, 억울함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를 해치거나, 우울함이, 남을 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종훈쌤 그래. 문제가 종훈쌤은, 그 문장은 남을 해친다는 거가 이렇게 문단에 더 뒤에가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방점을 더 찍고 있다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병을, 자기 혼자, 아니 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지 않고, 왜 엄한 데 가가지고 막,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종원쌤의 전체 글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글이라니까요. 왜? 아, 본인이 지금 깜짝 놀라셨구나, 종원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겁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쓴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게 다 된다니까요. 그 마지막 문단에 제일 글 끝에 모든 문제가 세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울고 이게 그 앙또냉 아르토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고흐의 자살을 다룬 짧은 책이 있는데요. 사회가 자살시킨 사람 고흐 제목이 이렇거든요. 자살은 없다. 모든 문제는 세상이 만든다. 이거 너무 잘 쓰셨잖아요. 문제 해결을 세상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긴 문제를 엄한 데 가서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훈쌤의 논리에 따르면. 나라가 자체가 세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도입부를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방법으로는 자기도 못 구하고 남도 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의 이 봉풀이는 그거를 해결을 시켜준 거예요. 울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 오늘이가 자 오늘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겨우 왔는데 끝에 가서 야 안 돼 이러니까 아 내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그 굿을 보거나 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다고 종심 쓰신 거죠. 그러니까 남의 울음에 자기 울음, 그러니까 그 내가 오늘이가 아닌데 왜 오늘의 억울함으로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는가? 이건 지금 그 이번 주 안에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용도 아주 풍요롭고
그 종훈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글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제주도의 무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울리는 장치를 일부러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오늘의 운명은 모두의 운명과도 같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요약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기보다는 억울한 방식으로 그 원천감 까기 전까지를 이렇게 기술하면은 되죠. 종훈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글이 좀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아, 내가 더 잘 쓸 수 있었다. 알겠어요. 핵심은 어, 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아니 이제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전개할 때 이게 반대로 계속 딱 이렇게 치고 가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굿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허남준 선생님의 주요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없어져 가고 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있는 것도 신기하다. 아예 안 없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왜 우리 굿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아 나는 라든지 특히 이 원천강 본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가면 이게 되게 그 특별한 해석이 되리라고 종훈쌤의 논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 동화 인류학적 관점 그 다음에 그림 동화랑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화의 관련 제가 읽고 가장 특이했던 점은 그림 동화라고 하는 그게 이제 뭐 일반화된다기보다 유럽의 17, 18세기 무렵에 유럽 사람들 중에 지금의 독일 지역의 그 또 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애들 뭐 잘 때 그냥 아는 옛날 이야기를 그린 형제들이 이렇게 수집을 한 거죠. 그 옛날 이야기 되다 보니까 구전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도 적지 않아 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제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그 그림 동화만 보고도 대강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 그림 동화를 정리를 하고 난 저의 그 정리에서는 그림 동화의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아까 그 정보쌤 써주신 것처럼 자기가 피해자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본풀이에서 오늘이 같은 경우하고 마지막에 그 가문장악의 경우는 결핍에서 출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울잖아요. 이 지금 속상해서 땀을 고 이런 거는 또 그림 동화에는 없죠. 제가 또 다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특별한 제주 섬의 어떠한 그리고 가문장하기 같은 캐릭터도 되게 저의 그 생각으로는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내가 잘났거든요. 이 말이 좀 여러 버전이 있고 그거 자체로 새로운 건 아닌데 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토론하고 싶으신 주제 많이 떠오르시죠? 제가 좀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작품을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 봐도 되리라. 자, 책으로 가서 170쪽에 170쪽, 그다음에 171쪽 그 허남춘 선생님께서 171쪽에 이제 인용문 밑에 제주도 탐라국 건국 신화에 삼신이 땅에서 솟아났다. 솟아난 얘기가 많다. 밑에 셋째 줄에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듯 인간의 탄생이 땅에 기운을 둔다는 원시적 사고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아데라는 비교 종교학자, 비교 종교학인데 신화를 기반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데, 엘리아데에 따르면 농경이 들어간 집단의 신화가 인간이나 신을 땅에서 출현시킨다라고 엘리아데는 정의를 하고, 농경 이전에는 땅에서 솟아난다는 모티프를 쓰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쓰고 계셨어요. 세계 종교 사상사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예도 있다. 그런데 농경이 들어갔다고 해서 솟아난다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 주광현 선생님의 제주 책에 보면은,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살지 않지만 제주도가 실제로 목축도 어렵고 논농사도 어렵고 농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물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재배가 육지에 논농사하는 재배랑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화전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휴경도 해야 되고, 제주는 특히 땅을 농사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육지보다 훨씬 더 기술이 정교하게 잘 들어가서 그 유산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륙이나 육지의 식물에서 솟아나는 모델을 제주도에 바로 쓰기 어렵다라고도 제가 생각을 일단 여기서 해봤습니다. 이건 제 모르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적으로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72쪽에 보면 이제 신화가 나옵니다. 이 신화는, 이제, 이 신화 자체는 특별하지 않다. 솟아난다 모티프 빼고, 이 땅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주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계단식으로 하나 올라가서 주파하는 거는 모든 신화가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신화는 모든 자연의 동식물들의 공생적, 대칭적 관계를 모색하는 하나의 논리적 프레임이기 때문에 지금 하품이 터지고 지금 눈이 껌뻑껌뻑.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가장 아래와 가장 위를 연결하는다. 그러니까 연결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찢어 죽이든 누가 뭐 거짓말하든 이건 다 이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말을 만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과제에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뒤에 문전 본풀이에서 엄마 찢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 어떻게 아무리 괴물하지만 아무 상관없고, 그 여성이 찢어져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죠. 라고 레비스트루스가 신화학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천강 본풀이도 하나하나 올라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유리쌤이 쓰신 것처럼 고정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위는 높아서 훌륭하고 아래는 낮아서 비천해, 이런 방식의 고정된 자리값을 이야기 안에서 넘나들게 하기 때문에 대칭적이다. 172쪽에 두 번째 문단에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 원천강 의미를 허남춘이라는 신화학자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상이가 나옵니다. 장상이. 글을 읽고 있네요. 밤낮으로. 자, 두 번째, 연꽃이 나옵니다. 근데 연꽃이 제일 많은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가지에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이무기가 나옵니다. 물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난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루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무문자 사회의 신화가 기본적으로 위아래, 좌우는 안 쓰고 위아래 주로 쓰는데, 혹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런데
하나하나 이런 거를 따지는 방식에서 이제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타고 있는데, 이 사다리는 질문으로 된 사다리죠. 팔자가 왜 이런 거야? 그 다음은 내가 팔자가 왜 이런 거야? 내가 팔자가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사다리 한 칸 한 칸마다 존재들이 자기의 팔자를 궁금해하는 엄청난 신한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지금 자기 운명이 궁금한 사람들로 존재들로 꽉 찬 우주? 여기에 누가 더 무식한 질문이 있어요. 내 운명이 궁금한. 되게 근본적으로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푸는 것 말고는 도대체 알아야 될 게 뭐야? 신나는 그런 메시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원천강이 허남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모든 존재가 운명을 궁금해하는 세계 전체에 운명론이 응집된 장소네요. 거기까지를 갑니다. 174쪽. 자, 이거 보면은, 그 글을 읽는 둘이 알고 봤더니 남자와 여자였어. 그래서 그 둘이를 위에 갔다가 이제 다시 결합시키고, 연꽃은 다른 가지의 꽃을 뭐 어떻게 해야 돼? 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이야기, 원천강 이야기가 저는 기본적으로 신화의 근본 모델을,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상으로 왕복 운동을 어느 스케일로 하는가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계단을 주파하거나 가장 적극적으로 왕복 운동을 했을 경우에 그 이야기가 되게 근원적으로 빛난다. 그 모델을 제가 바리대기에서 찾곤 했는데 원천강 본풀이가 훨씬 더 좋다. 이건 그 모든 존재가 운명을 궁금해하는 걸로 그리기 때문에 의존의 대등성은 아니지만 모든 존재가 대등하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다른 위치에 있는 애들이 만날 수 있느냐 방법을 주잖아요. 이게 신화가 정말 좋은 신화 같아요. 이게 왜 신화가 기원담이고 이유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이제 그걸로 좋은데 우리 향모쌤이 잘 보신 게 그 눈물 부분이죠. 눈물 부분. 그게 안 된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막 서럽게 울었대, 서럽게. 그래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문을 통과해. 요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제 구세 제의 속에서 혹은 이야기 안에서도 이 눈물이잖아요, 눈물. 이거를 레비스트루스 식으로 푼다면 이런 건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내려와야 되는 걸로 눈물을 쓴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설명 잘 드립니까? 레비스트루스의 신화학 분석에서는 이야기의 어떠한 도덕성이라든지 이야기 자체의 서사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안에 그 화소들의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낮은 것이 있으면 높은 것이 있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다. 마른 것이 있으면 젖은 것이 있다. 이러한 기호들로 제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조합을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신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 얘기는 이야기 안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서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혹은 서러움은 제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천강에 갔어요. 가가지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모두 존재한대요. 여기는.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면은 문을 여닫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막 믹스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절도 있게 열면 다음 구간으로 가는 거고 닫히면 못 가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일치로 세 번째 문단 밑에 셋째 줄 그래서 오늘이가 이제 물었어요. 요 문단에서 문단 제가 잘못하네. 두 번째 문단에서 오늘이가 막 울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추나추동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성환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치를 이제
다 본인이 둘러본 거겠죠. 계절의 이치도 본 셈이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부탁받은 것도 부모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혹은 그러니까 신화의 모든 이야기가 동화가 엄마 찾아 산만리잖아요. 다 엄마 찾아 다. 왜 엄마를 찾을까? 그 엄마가 뭘까? 근원에 대한 이해다라고 원천강 본풀이는 본다. 엄마를 찾으러 가는 게 우주 자연에 어떤 이치가 돼 있는가를 보러 갔잖아요. 그거 알면은 엄마는 계속 거기 계시는 거고 난 내려오면 되지. 난 내려갈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 한 다음에 그래서 오늘이가 그 문단 밑에서 넷째 줄에 너무 감사합니다. 야광줄 선사한 후에 승천해 다시 올라갔어. 월 땅에 솟았다가 하늘 갔다가 눈물 좀 흘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승천한 오늘이가 옥황의 명을 받들어 다시 강림해 또 내려와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의 속에서 우리가 구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제가 읽어본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천 182쪽이 향모쌤이 주목하신 거 울림. 이 울림은 그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향모쌤의 해석이. 그다음 188쪽에 사계절 원천강이 어떤 데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는 신비한 곳인데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곳곳마다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있다.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절제한 게 아니다. 이기 때문에 189쪽에 첫 번째 문제 밑에 셋째 줄에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이 하나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관계 맺는 거죠. 그 문단에 밑에 논리 정연한 세상엔 없다 이렇게 허남춘 지금 쓰신 거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논리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80쪽에 두 번째 문단에 허남준 선생님께서는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된다. 아닙니다. 미숙쌤의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풀어주죠. 이거는 그림 동화의 모든 주인공이고 보통 그 그림 동화도 그렇고 북유럽의 동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동화가 내 문제를 남이 풀게 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 방법적으로 가설을 두는데요. 이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쭉쭉 가는 능동성이라고 이 오늘이를 볼 수 있고 오늘이도 자기 문제 자기가 못 푼 거. 그런 의미에서 밀쌤의 해석이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오늘에 대한 해석도 좋고요. 그 다음에 미숙생이 포커스를 맞추신 이 대등한 관계 192. 이 대등성을 더 하고 194. 194도 좋더라고요. 이거 잘 보면은 194의 산해경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섞여 있는 존재가 있다. 미숙생께서 이 대등한 관계라는 요 챕터를 한번 쭉 보시면서 미숙생이 원래 하시던 얘기랑 조금 다른 방식의 대등성입니다. 이 챕터의 내용이. 그걸 비교해 보시는 것도 미숙생님께서 대등하다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가져가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여서 애니미즘에서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미숙생이 이 단어를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다 좋겠다. 그런데 그 허남춘 선생님께서는 모든 종들이 서로 이런 저런 몸을 공유한다라든지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방식으로 대등함을 쓰시는데요. 194쪽에 잘 보면 이 기술에 안 맞는 기술이 있어요. 산해경의 초금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원천강 본풀이의 천하대사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 초금은 눈을 뜨면 낮이고 감으면 밤이 된다.
거세게 숨을 내뿜으면 겨울이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 여름이다. 이게 문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눈을 뜨면 낮인데 감으면 밤이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 이 몸이. 그리고 거세게 겨울이고 부드럽게.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속에서 이런 저런 거고 이 초금을 뱀이다라고 했거든요. 뱀. 그러니까 뱀이 산해경에서 상징하는 바는 상반된 것들이 한 몸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관계적으로 두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뱀도 허물을 벗었거나 입은 거나 둘 중에 하나지 반쯤 벗고 반쯤 입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상태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상징하는 것은 원천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이 있는 것처럼 닫으면 어떻고 열리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삶과 죽음이라든지 위와 아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하는 논리적 방식을 뱀이라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사계절이 합친 모습으로 동양의 스핑크스를 할 만한 요 주장에는 저는 반대. 이게 그냥 스핑크스는 뭐 여기가 뭐 이 동물 저 동물이 그냥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신화 속에서 반인반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화 중에 키메라의 형상으로 이거 붙은 애들이 있는데 그거랑 뱀이랑 다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따라가 봐도. 무차별적으로 합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요러한 여섯 번째 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 줄 하나의 공간에 펼쳐지는 원천강의 사계절 풍경. 이런 경우 봄과 가을이 순차적일 수는 없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차적이죠. 계절의 구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뱀의 몸, 사람과 뱀이 하나의 공간 속에 소통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두 개가 때에 맞춰서 관계하고 있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생각을 더 뒷받침하는 저의 독해 195쪽의 세 번째 문단 대등한 관계는 얼마 후 동물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깨진다. 제주도 천지왕 봄풀이에 보면 대별왕과 소별왕이 천지왕 봄풀이에도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설명을 따라가면은 해와 둘이 해가 둘 나타났대. 그 하나를 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승과 저승 중에 누구한테 넌 이승가, 넌 이승에 뭘 해? 너는 저승의 왕이 돼.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주인을 정해줬어. 그 다음에 이게 대등한 거라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과 귀신이 원래는 같이 살았는데 이제 저울로 이거 너무 좋죠. 저울. 인간과 귀신의 차이는 체중의 차이. 이런 동등함이 어디 있습니까? 동등함이. 그래서 그냥 백건이 안 되니까는 귀신 해라. 그래서 이것도 구획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왕 봄풀이도 그러니까 봄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론담이고 자연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신화가 원래 이론담이고 자연이 왜 이 모양인지를 이론적으로 바치는 과학이자 이야기이자 윤리학이라면은 무차별적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다 떠들었는데 그냥 사람만 말하자 하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질서를 잡는다. 그래서 이 195쪽의 이 얘기는
신화가 기본적으로 질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원천강 본풀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 중에 뭐 너무 급하게 갔다. 그것도 다시 물어주셔도 되고요. 읽으시면서 좋았던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음, 대등하다는 거, 네, 땅에서 솟아났다는 걸 대등하다고 본 거는 근본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등하다는 건가요?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근본이니까. 그리고 또 키워준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학이 날개로 덮어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원창강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결핍된 걸로 설정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건 결핍이 아닌 걸로 보시는 거죠. 근데 허남춘 선생님은 또 결핍으로 네네네, 봤더라고요. 근데 네, 선생님은 결핍으로 안 보시는 거죠, 아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저도 결핍이라는 말이 조금 네, 이상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어, 솟아난 땅이 있고 네, 학이 키워줬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생각도 들었고 네. 그것을 원천강에 가서 깨달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어, 그걸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아까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말씀이 결핍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그 앞부분에 제가 우리가 쓰는 모든 글은 완전하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자, 애니미즘적이다. 미숙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모든 주인공이 자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안에서 서로 관계적으로 이 이야기를 떠받치는 각자가 다 할 일이 있는 존재들의 충만한 결합이다. 고 어떤 동화의 이야기가 현실을 재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는 엄마가 없으면 뭐가 없는 애지만 이야기 안에서 엄마가 없는 걸 그 현실로 바로 못 갖고 온다. 근데요, 동화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이거는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얘기니까 그 결핍이라는 걸 전제로는 하는 거 아닐까요? 전제로 한 다음에 이건 결핍이 아니야 하고 나중에 깨우쳐 주는 거지. 처음 시작은 결핍이라고 아, 설정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신화를 누가 만들었냐, 원천강 본풀이를. 네. 이 원천강 본풀이를 누가 만들었냐. 어, 제주도의 어떤 무의식이 만들었죠, 처음에 이야기. 이게 제가 이거는 레비스트루스의 신화학을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애초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그냥 땅하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해라. 땅하고 하늘이 구별된 것이 아니다. 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 사항을 자꾸 알만한 것들을 집어 넣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을 그렇게 한 거라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월이 막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결핍된 존재에 감정이입하면서 이제 향유하게 되는데 발생의 차원에서는 그냥 엄마가 없다라는 이 씬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집 밖에 내보내니까 이런 게 있고 그렇죠. 예, 예. 그 이유지 결핍됐다고 해서 여기를 공감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처음에 짠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 요걸로 바로 가볼까요? 이게 뒤에 기현쌤이 쓰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처척 갈등. 그 계모가 찢어져가지고 요 얘기는 그러면 아니 계모가 그 얘기로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계모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뭐 계모가 뭐 그런 얘기냐? 아니다. 그거 재밌죠? 왜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계모입니다. 계모. 그 얘기 진짜 주인공 계모예요. 계모를 그 역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아들이 그렇게 많이 다 계모예요. 계모. 저는 제가 요거를 그 미숙쌤보다 빨리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여하튼 가볼까요? 왜 그 진짜 주인공이 계모냐면은 기현쌤 동의하시나요? 아, 네, 정보쌤 더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아니 왜 충격적이야? 뻔한 얘기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것도 있지만 오늘이가 결핍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 엄마 부모 없으면 결핍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네네. 그 인식은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심어진 세뇌된 네네. 인식인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신화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네네. 결핍된 존재가 없는 거죠. 첩첩 갈등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첩첩의 지금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고, 신화는 역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나 하고, 아까 정우쌤 말씀 주신 것대로, 근데 얘가 엄마가 없다 보니까 사건의 방향이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음. 만약에 우리가 소설가야, 우리 지금 그 소설 클럽이야, 소설 클럽, 창작 클럽인데, 제가 여기 그 소설 클럽에 이렇게 이번 달 뭐 지도자로 나와가지고 옵션 주는 거예요, 옵션. 주인공은 요 세 개밖에 못 쓴다. 배경은 언덕밖에 안 준다. 집은 한 채다. 이러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그런데 공간을 줄 때 7명의 오빠랑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고 엄마를 빼면 이야기가 이미 방향이 인류의 기본적 삶의 형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 이런 방식이 있을 때 엄마를 뺀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해석이 있고 그 덕분에 뭐 끌어가는 게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처척 갈등 이 문제는 지금 하여튼 계모 어디에서 이야기가 끝나냐면은 계모가 해파리 이런 것까지를 낳을 때까지 가야 돼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끝이 어디서 나느냐인데 그러니까 신화는 끝이 어디서 나느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초기 세팅 그대로 가다가 버리는 키도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은 205쪽에 자 이게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이렇게 무능해도 될 것인가? 아니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야기 아버지인데 욕을 하면 안 되고 제가 그 소설을 읽고 세미나는 그렇게 우리가 주인공이 걔는 미워 죽겠다. 아니 걔한테 뭔 죄가 있어요? 안나 까레리나한테 죄가 없어 주인공이야. 그런데 무능하다. 그게 설정이에요 설정. 그 다음에 자 205쪽에 남선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부인도 이제 뭐 아들 7 낳았는데 남선비가 오곡 물건을 팔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 오동고을에 가게 되고 이때 이거 어떻게 띄어 읽는 겁니까 정복쌤? 이제 띄어 읽지를 못해가지고 노시야? 뭐야? 어떻게 읽는 거예요? 노? 이게 노일제 대귀일의 딸이니까 저도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노일 대저 네 아, 글자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여기서는 아주 길더라고요. 예, 못 예. 듣겠어요. 아, 저는 네 어, 글자로만 알았는데 오늘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그렇구나. 아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일 제대, 귀의 딸이, 자, 이게, 딸의 호탕에 빠졌대. 그러니까 막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파리가 되는 거예요, 해파리가. 이게 애니미즘인데, 이,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이 주인공이 이 부인이야. 노일제대 귀의 딸. 이분인데, 여산부인은 아들 7을 아들만 줄줄이 낳았네. 이거는 자기가 남편이랑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첩은 자기 몸으로, 무성생식한 거네, 무성생식. 무성생식을, 이게 무성생식이 아니고, 이거는 씨가 필요가 없어요, 씨가. 자기 몸으로 굳이 말하자면 그 남편의 의붓아들이 자기를 되게 이게 그 불륜적인 요소도 많은데, 이게 계모를 죽였다기보다 이 첩이 여러 가지 해산물로 자기 몸을 바꾸게 된 원인이 의붓아들이잖아요. 내가 뭘 낳는 원인이 남편이 아니고 의붓아들이라니까요. 이 직접적 관계는 남편보다 의붓아들이랑 더 많이 이야기가 좀 끌고 가잖아요. 이것이 더 외설적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야기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신화에서 만들어질 때 여러 이유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장면이 되기 때문에, 아니, 불륜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필요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야기적으로 뭐냐면은, 왜 그래서 아버지가 갔는데 아버지가 뭐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 처가, 그러니까 이 욕망의 화신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본처를 연못에 데려가 죽여버려. 그냥 욕망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다 좋은 말로 생명의 에너지로 넘쳐나. 방해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큰 혼탁함을 이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이래가지고 아들도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 205쪽에 205쪽에 이 이제 막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막 이렇게 이제 흉계를 밝히고, 아버지 놀래가지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아이쿠야 이래가지고 정랑에 걸려 넘어져서 정랑신이 되고, 이 딸은 변소에 가서 목을 메어 죽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첩이 변소에 목 매달려 죽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읽어봅니다. 왜 본부인이 변소에 가면 안 되냐.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목을 매달려 죽고 신체 각각이 해산물, 농기구 등으로 탄생해. 자기 몸을 바꾸는 장소가 이 변소잖아요. 주강현 선생님 책에 보면은 변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순환과 재생의 근본적인 자리는 부엌이 아니라 변소다. 근데 사실 그 분해의 철학을 쓴 후지와라 다스시 선생님은 변소가 부엌이다. 자연의 부엌. 화장실은 자연의 식탁을 차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그렇게도 가져가시는데요. 지금 이 욕망 덩어리로 요게 인용이 있죠. 뭐는 뭐가 되고, 이 첩이, 이게 참 기가 시체 화생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시체 화생. 그래서 시체 화생이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223쪽에. 7형제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들마저 죽이려 한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시체 화생.
시체 화생은 많습니다. 그 방곡도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더 적극적이고, 허남준 선생님께서는 잔인하다고 하셨는데요. 포인트는 찢어진다는 그 장면이 필요한 거고, 말하자면 두 다리를 찢어 두 달팡으로, 대가지를 돼지 멍이통으로, 머리털은 해조류가, 입은 솔치, 손톱 발톱 군벗, 배꼽 군뱅이, 음부 전복, 육신을 빻아 날려보내니 각닭이 목이. 그러니까 이 몸 전체가 자연의 모든 것으로 화하고 있잖아요. 왜 본보인의 몸으로는 해삼, 멍게 이렇게 다 안 만들어지냐면은, 본보인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고, 이 첩은 자기도 없고, 남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편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 욕망 덩어리에 혼란스러운 이 욕망을 자연 각각에 할당한다 되면은, 손톱, 발톱, 군뱅이, 전복, 모기, 이 모두가 한 인간의 욕망을 다 나누어 받았잖아요,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국면에서 손톱, 발톱, 전복, 군뱅이는 동등해. 다 같은 욕망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이 신화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진짜 좋은 신화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재미가 있고, 일단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원천강 그 너무 향호쌤이 잘 보신 거, 울리든지 웃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웃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근원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같은 이 욕망을 동등하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가 꾸며졌다라는 목표도 이야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떠십니까? 이 해석은. 어디서 누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전혀 공감은, 내 이 정보. 부분 정말 재밌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류학에서는 이것은 꼭 무슨 윤리를 말하는 것 같진 않고, 네네네. 도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진 않고, 이거를 어떤 고대적 해석,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사유를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네. 하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수준이 정말 높은 게, 이 계모가, 이게 이제 이 욕망 덩어리가,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건 욕망이 있어, 욕망이. 그러니까 미숙쌤 대등하잖아요. 전복도 욕망이 있고, 근데 욕망만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이 딸은, 이 첩은. 그럼 욕망만으로 지금 문이 없잖아요. 여닫을 데가 없고, 자기가 지금 거의 미쳐 돌아가 있잖아요. 이건 악이야, 악. 이러면 안 돼. 욕망이 자연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 돼.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전 본풀이에는, 이 신화는 너무 많은, 어, 너무 많은 이유가 들어있는 신화인 거예요. 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딸이 변소의 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바다 생물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먹거리가. 그러면 농기구, 조리기구가 된다면서요. 이거는 완전히 자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집안의 얘기, 인간이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해삼을 먹을 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고, 그 욕망을 가진 존재의 해삼이고, 전복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왜 변소냐? 변소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복인 상태로 들어가서 나오는 데에 이 딸이 있잖아요. 저는 부엌보다도 훨씬 더 신격이 높게 설정된 이야기라고 읽히고, 어, 그렇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네네. 누구라도, 네. 정목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신화라는 게 어떤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소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신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노저의 딸도 그 고대인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변소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변소가 상징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그 첩의 딸이라는 설정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첩의 딸을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딸. 기호로서 빌어왔지 네네. 않나? 네. 그런 옛날 선생님이 그 애니미 샤머니즘 아니고 동물을 토테미즘 말할 때 토테미즘이 그 동물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하나의 기호로 빌어와서 네. 표현했다. 이런 얘기 네. 하셨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같은 겁니다. 토테미즘의 그 자체는 논외로 하더라고 예, 하더라도, 예, 예. 내가, 이것만, 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풀립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소를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 음, 물론 딴 것도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 이거는 집을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그 거대한 목적이 하나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변소의 철학을 넣어야 되는 과정에서, 음, 그러니까 변소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신화를 가지고 변소는 들끓는 욕망이 정밀하게 소화가 잘 돼서 정돈된 상태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순환의 고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예, 예. 그걸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네네. 그걸 표현하기 이 위해서 그 첩인 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러한 방식 윤리와 설정. 첩이라는 윤리와 관계없이 관계없다. 탑이 보통 그런 짓을 잘 하니까. 하하하, 그렇지만 관계없다. 그죠? 그런, 그런 행동을 잘 하니까 어, 그냥 그거를 기호로서 빌려다가 수학 공식할 때 우리가 XY 쓰듯이 한다네. 그렇게 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아, 봐도 네. 되게, 그리고 그걸 봐도 되고, 그걸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엘리아드가 쓴 세계 종교사설, 정말 그 책 읽느라고 유리쌤이랑 저랑 죽을 뻔했고, 옥현쌤이랑 저랑 막 거품 물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쓸모가 있네요. 그 어, 책이 옳은지 안 그런지 이런 거는 그 글 쓰고 공부한 사람이 이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기 신화라고 할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4대 문명에 제주 신화보다 더 앞서 있다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신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땅이 엄마다 혹은 땅이 거인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신들도 착하고 무슨 도의심이 있는 거 아니고 지 마음대로 욕망 자체로 이렇게 치고받다가 몸이 찢어지면서 산이 되고 강이 되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그 전체 흐름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주의 설문대 할망은 섬 전체를 하나의 인체로 표현한 거잖아요. 산, 봉우리, 작은 섬, 많은 봉우리, 언덕, 연못, 이거 하나가 몸이야, 몸. 그 인체가 행한 행위들로 섬 전체를 설명했는데, 자, 이 문전 본풀이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집을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자리, 여기는 엄마 자리,
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여기 자리,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그 말썽꾼이라고 하는 첩의 자리는 저기 이래가지고 집을 가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섬의 봉우리, 언덕, 뭐 저수지 이런 거를 하나의 인체로 표현할 때 그런 신화를 향유할 때 그리고 그 인체가 남이 아니고 할머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할머니 오줌을 내가 먹고 이런 바람 이것도 지금 제주 신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의 이야기가 똥오줌을 정말 좋아하는데 애들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 이야기에 왜 환장하는지 진짜 인류학적으로 연구해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좋아 죽어. 이 아나? 근데 그게 발음도 있고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똥 얘기로 왜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고 그다 이거 할 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 그 똥하고 일단 욕도 요걸로 만들고. 근데 이건 난 너무 외고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할머니일 때 그 이야기를 향유하게 되면 더럽다 이렇다기보다 이게 아주 근친적 관계로 자연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집에 구석구석이 되게 독립적인데 그걸 가족이다라고 하는 신화인 거죠. 근데 그 가족이 사이가 좋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부자가 사이가 안 좋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주의 가족관을 볼 수가 있네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게 가족이에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찢어 죽여도 성이 안 차. 이런 정도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흔하죠 또. 오디푸스가 막 아버지 치고 이런 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세계에. 그런데 정말로 인류가 가족이라고 하는 걸 정말 좋은 사고 도구로 썼구나. 다투는 것을 표현하기에 좋은 게 가족인 거예요. 싸우잖아, 자연이. 봐봐, 가족이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거 논리를 지금 뒤집은 건데.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집을 아까 내 이 섬을 할머니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집을 가족이다라고 이해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기현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는 너무 그 재미가 있고 이 뒤에 4번 그림도 좋았고 가족과 공간을 붙이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제주도가 그 한남춘 선생님께서 많다도 강조를 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네요. 그리고 요 이제 재밌었습니다. 요까지 하고 우리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얘기 조금 하고 다음 주 오키나와 가기 전에 좀 제 진행 빨리 해볼게요. 과제는 오늘 쓰신 오키나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짧게 준비하시면 되고 제주도를 갈 거기 때문에 오늘 쓰신 과제를 조금 더 고쳐보시는 숙제가 늘어나는 맛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고 자, 토론 토론은 아니고요. 그냥 정보 차원에서 제가 여기 네, 토박이니까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그 되게 그 변소를 물론 부엌도 조왕신을 모시긴 하지만 제도 사람들은 되게 신성시한다고 할까 두려워해요. 문화 그래서 부엌을 고칠 때는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쓰지만 화장실은 절대 함부로 안 고쳐요. 그거는 너무나 반드시 나를 보아서 나를 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신구가 때 모든 신들이 다 하늘로 아 올라갔을 때 그때 해야지 절대로 화장실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동티난다고 해서. 저도 화장실을 밖에 그 재래식 화장실 없을 때 되게 어디 가서 날 보고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네. 너무 좋네요. 너무 너무 재밌네요.
조왕신보다, 부엌보다. 예, 기현쌤.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정말 그때 그 신구간이 아닌 때 이사를 한다는 거는 좀 두려운 일이었죠. 거의 신구간 때 해요. 그것이 거의, 지금도 토박이들은 그거를 거의 지키는 편인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는 많이 인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이 이제 없어져서 한여름에도 하죠. 그전 같았으면, 한여름에 한다는 거는 그 집안에 이제 우환이 일어날 징조로 사인이네. 보고, 절대 금했던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해 보면 역시 여름에 이사를 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한이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그, 그 여름에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장례식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식도 절대로 안 됐고 이사도 절대로 안 됐죠. 아무튼 이 동티가 나면 그것이 상당히 힘든 거라서 신구가는 이제 신구가 교체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 집의 신이라든가 땅의 신이 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 잽싸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살면 그걸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 토박이는 또 더 그렇고 어릴 때부터 묻은 게 있어서 근데 그 신구간이 겨울에 있었는데 보니까요. 예, 겨울 양력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초 그 정도.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집값도 가장 비싸고, 그때 신고가 이어서 이사를 많이 할 때니까 그 집을 많이 보러 다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가 늘어서 집값도 비싸고, 여름에는 집값이 싸고. 근데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따뜻할 때 이사를 하고 싶어서 따뜻할 때 더 수요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추운 때 수요가 많은 거죠. 관련이 있겠네요. 그런, 뭐, 바다의 생태랑. 오늘 전체적으로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어, 정보 차원인데요. 그, 네네네네. 그 안거리, 밖거리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 같이 사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음, 다른 건 같이 써도 아궁이만큼은 꼭 따로 하죠. 밥은 꼭 따로 먹는다는 거. 아,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식보다도 부모 측에서 먼저 원해요. 부모 측에서가 이제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안채를 차지하고 살지만 노년에까지도 나는 이제 자식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놀러 다니고 싶고, 동네에 놀러 다니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때 먹고 그러지,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강하고, 또 자식한테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효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가옥 구조를 이용해서 노인을 학대하는 집도 가끔은 있다는 거. 그럴 수. 그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죠. 겨우 물이나 기려다 드리고 아주 병들었을 때도 못 본 척하고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았을 때는 그렇게 독립적인데 죽은 다음에는 정말 경산한 것처럼 장례식은 엄청 며칠에 걸쳐서 온 동네가 경사져 가서 먹고 놀고 뭐 멍석 깔아놓고 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죽음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밥거리가 없으면 할머니들은 그 동네에 아들이 사는 집 동네에 조그만 방을 하나 빌어서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할머니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렇게 밖에 나와서 한 칸 방을 빌어서 살지언정 될 수 있으면 같이 살지는 않는다. 음, 너무 좋네요. 예. 선생님, 그러면 손자나 손녀 누가 키워요? 손자, 손녀 봐주죠. 아, 봐주구나. 손자, 손녀. 그 밥거리에서 봐주고, 저는 안거리 밥거리 있을 때 제일 그 행복했던 건 뭐냐면, 좀 맛있는 음식을 하면 따로 먹다가도 이제
애한테 할머니 갖다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 심부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하고 외치면서 그 밖으로 달려갈 때가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요. 어머나, 너무 좋네요. 가가지고 우리 집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생 이런 막 이야기 막 책 써주세요. 재밌네, 책. 네네네. 소리가, 제가 사는 집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지난 이야기와 그 제주에서의 토박이, 재밌는 이야기를 정국쌤 뵈면은 더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가서. 네, 오늘, 오세요. 네네,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그 조금, 어, 질문이 생기신 거를 가지고 좀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하고 오키나와에 갑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